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에 여야 정당 대표와 5.18 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월 정신을 국민통합 정신으로 계승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1일, 김우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6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선임 문제는 표결 처리하지 않고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자는 게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 특위 많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90%까지 푸는 건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인 강민정 의원과 함께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청문정국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등 당의 진로와 역할에 대한 계획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1주년 되는 날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5월 광주 정신을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당 대표들도 나란히 참석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5.18 정신을 되새기며 계승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김기현, 안철수, 여영국 여야 정당 대표, 5.18 유공자와 유족 등 99명이 참석했습니다. 41주년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5월로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국민 통합으로 5월 광주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정신을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개성해 나갑시다.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또 아직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시신과 헬기 사격, 발포 책임자 규명 등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광주 정신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희생당하신 분들, 부상을 입으신 분 모두 다 정말 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그 과정에서 큰 희생을 통해 오늘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50분간 진행된 기념식 마지막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는데 국민의힘 김 대표 권한대행도 따라 불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전신인 과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기념식 참석 반대가 강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특히 어제 추모제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보수정당 최초로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기념식 인원 제한 때문에 개별적으로 5.18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지난해 12월 5.18 왜곡 처벌법 등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하지만 5.18 보상법과 유공자 예우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남은 5.18 법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홍혜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동안 국회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5월 단체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5월 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5.18 유공자 예우법과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도록 한 5.18 왜곡 처벌법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0인, 기권 27인으로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유족 자격을 확대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은 다른 유가족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유족의 범위를 직계 좀비 속에 없을 경우 형제 자매로 확대하고 어려운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입니다.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를 확대한 5.18 보상법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상자 범위에 5.18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 연행, 구금자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형사 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안에 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보상에서 제외됐던, 소외됐던 많은 분들에 대한 보상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별다른 이의나 특별한 제기 없이 합의 처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5.18 보상법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6일에 열기로 했지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틀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끝에 3가지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여야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청문 절차 마감 시한 날인 26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할 법사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도 관건이었는데 논의 끝에 기존 법사위원장이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윤 원내대표 후임으로 내정한 박광원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 절차는 여야의 이견이 큰 만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 등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당 입장은 공식적으로 합의를 제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여야 간에 계속적인 논의사항이 되지 않을까. 여야는 본회의 추가 개최 여부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산적한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27일이나 28일에 본회의를 더 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수요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 2016년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태 이후 5년 가까이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은 잡혔지만 법사위원장 문제는 여야 모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전국의 뇌관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부동산 정책 해법을 놓고 민주당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부분도 있는데요.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는 것과 재산세 완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종부세 등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조치에 대해 지도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도록 지난 1년간 유예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1년 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놔서 팔아달라. 그런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송영길 대표와를 비롯하여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당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만큼 의견을 종합해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비율 90% 완화 검토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간 불협화음 논란이 제기되자 송 대표는 90%까지는 아니지만 추후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LTV가 일부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LTV 문제와 별개로 집값의 60%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한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도 세제 완화를 놓고 의견이 나뉘면서 당내 엇박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자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진성준 의원 역시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원칙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기준 상향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자 투기 금지나 실수요자 보호 등의 기존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정부 여당의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가상자산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됐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테이블에 처음으로 가상자산 문제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투자가 과열되고 있고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가상자산 시장 투명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오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불법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정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율규제기구인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 가입 규정을 뒀는데 지나친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인 재정법이 필요합니다. 앞서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안보다 규제와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위 인가를 의무화했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몰수 추징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청이 가상자산 문제에 머리를 맞대면서 범정부 대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과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주무부처가 어딘지가 관심사입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어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제도권 진입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논의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다음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을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지금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이 가능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망신주기식 제도로 역량 있는 인재 국정 참여가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적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 예비경선 컷오프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당대표 후보자는 본 경선에 5명이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본 경선 진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당원 선거인단 50%, 국민 50%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되며 27일 오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출마자는 김웅, 김은혜, 윤영석, 조혜진,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의원과 신상진 전 의원 등 모두 8명이며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쓰지 않는 청사를 신축해 일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2의 LH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끝없이 나오는 공기업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땅 투기, 특공 재테크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또 LH 사태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칠까 걱정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모든 공공기관은 선제적으로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수로 발본세 건에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9일 밤 12시에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탄핵 등 전임자 거리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라고만 돼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서 오늘 이제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대권 주자들도 호남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호남의 민심은 어디로 갈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죠? 네, 여야가 이제 앞다퉈서 광주를 찾아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 대선을 향한 행보로 보입니다. 먼저 살펴를 보면 여권 대선 주자의 경우 호남에서 여권 대선 주자는 물론이고 이제 호남에서도 지지율 1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이 현역 지자체장이라는 점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조직을 활용하고 있고 또 정책 선명성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은 오늘 따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요. 이 지사 본인은 5.18 행사에는 조용히 참석을 하는 대신 전북과 전남에서 이 자동차 부품 관련 협약식에 참여를 하거나 또 기본소득 설명회에 참석을 하는 것과 같이 경제에 좀 더 방점을 둔 이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네. 또 이 지사가 호남 방문 일정 중에 경기도 도내에서 거주하는 5.18 유공자와 유족에 매달 10만 원을 생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잠시 보면 호남의 경우에는 출신지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 출신이 아닌 이 지사가 호남에 대한 구애는 물론 또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더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이제 지지율에서 이제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다 이제 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남 민심 잡기에 또 공을 들이고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모두 호남 출신이죠. 그래서 이들은 호남 고향 민심을 발판 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재보선 참패 이후에 이 비공개 순회 행보도 호남을 가장 먼저 꼽았고요. 또 자신의 신복지 정책도 광주에서 가장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미리 호남을 방문해서 매일 오전 1시간가량 5.18 묘비를 닦는 것을 시작으로 또 나흘간 호남 곳곳을 훑었습니다. 이낙연 대표 고향이 전남 영광이고 또 전남 도지사도 지냈던 만큼 이 더욱 호남의 지지 기반을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호남 잡기에 주력하는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올해 초 이낙연 전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40%에 가까웠던 지지율이 10%대로 급락을 하면서 또 최대 지지 기반이었 호남 지지율까지 함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민심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 최근에 촛불 정신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5개월 만에 공개 사과도 했습니다. 반면 이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는요, 탄탄한 조직망을 바탕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지지율도 빅3 중 제일 낮지만 이 호남 지역 의원들이 잇따라 지지 선언을 하면서 자신감이 다소 붙은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이용빈, 신정훈, 김혜재 등 광주 전남 6명, 김성주, 안우영 등 전북은 이 현역 전북 의원 8명 중 7명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당내 현역 의원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이 저평가 우량주에서
고평가 우량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이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호남 지역의 뭐 민심을 잡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건 뭐 당연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특별히 이 시점에서 공을 더 많이 들이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른바 집토끼라고 하죠. 이 호남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호남입니다. 네. 더구나 이제 대선보다 앞서 당내 경선을 먼저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원들 대부분이 호남 출신 아니면 호남 거주민입니다. 또 서울의 출신 비율을 살펴봐도 호남 출신이 20%를 넘습니다. 이 때문에 호남을 잡아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지역인 호남은 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윤석열 전 총장도 1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만큼 뚜렷한 강자가 없어서 대권 주자들이 더욱 쟁탈전을 심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는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34%로 1위를 하고 있지만 호남이 부동층이 30% 이상이거든요. 또 이 될 만한 사람을 밀어주는 전략적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역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 야권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그 국민의힘 대권 주자 쪽에서도 호남 공략에 이제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관련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윤 전 총장이 지난 주말 사이에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역사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국민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다. 이러면서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5.18 정신을 통해 헌법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이 자신의 국가관을 밝혔다는 점에서 대선 등판을 위한 정치적 몸풀기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또 독재와 자유민주주의를 대비하는 문구를 썼는데 이게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은 또 적절한 시점에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 참배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총장이 본인 자맹에 따른 여론의 피로감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내면서 자신의 대선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이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 그리고 당대표 선출과 같은 문제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전당대회를 마친 이후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우리 그 강 기자 말대로 그 윤 전 총장의 이제 자맹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그 당 안팎에서는 대안으로 이제 다른 그 대권 후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 전 총장이 아직 검증이 안 된 만큼 이 B플랜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윤 총장의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김동연 전 부총리를 차기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김 전 총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듯하다. 그 흑수저에서 시작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로 스토리텔링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김 전 부총리도 이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설립을 하고 또 최근엔 전국을 돌며 정치와 경제 등을 핵심 주제로 특강 정치에도 나서고 있으면서 몸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공연하던 김동연 전 부총리의 대권 출마설이 김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다만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 이외에 이 제3지대에 국민 관심을 모으기 위한 전략적 태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내 주자 띄우기에 고심 중인데요. 뚜렷한 당내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윤 전 총장과 단일화 과정이 있을 경우에 제1야당의 입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이 기존 야권 대권 잠룡을 부각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나면 이 보수 야권의 흥행 요소도 하나둘 갖춰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여야 정치권의 호남 민심 잡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1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광주 주먹밥 조찬입니다.
5월 18일 민주화운동 41주년인 오늘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일제히 광주로 향했죠. 그런데 기념식 참석 전 여야 대표들이 광주 송정역 내에 있는 한 식당에서 먼저 만나 주먹밥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과 광주 주먹밥을 함께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송 대표의 깜짝 제안으로 이뤄진 이 식사 자리에는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과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함께한 모습입니다. 여야 대표가 함께 나눈 광주 주먹밥은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 중 하나죠. 사진 속의 식당 벽면에도 5월 광주 정신을 담아 마음으로 먹는 밥, 광주를 상징하고 있는 1위 메뉴라고 적혀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에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에게 시장 아주머니들이 길거리에서 직접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건네주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는 음식입니다. 맨밥에 소금만 뿌려서 급하게 만들어졌던 이 주먹밥은 당시 배고픈 광주 시민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됐다는데요. 그때 그 마음을 되새기고자 얼마 전에는 시장 노정상 할머니들이 41년 전 광주 주먹밥을 재현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고 하고요. 5월 광주처럼 군부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에 나선 미얀마인들을 위해서 5월 단체들이 연대 뜻을 담아 주먹밥을 빚어 제한 미얀마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담은 광주 주먹밥.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정치적 입장이 조금씩 달라 자주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여야 지도부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행사에 같이 동행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툴 때 다투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뭉쳐야 할 때는 이 주먹밥처럼 단단히 뭉칠 수 있는 정치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전대 캠프도 신구 대결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당대표 레이스에선 신구 대결 구도가 부각되면서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중진과 초선 주자들이 서로를 향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초선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2년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당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당대표가 돼서 전면에서 당을 진두지휘하고 상대와 싸운다? 이것은 뭐 누가 봐도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초선들의 도전이 가슴 뛰는 일이면 당의 변화를 위해서 저는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판짜기로 가는 것이 옳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세대 간의 대결 양상은 캠프 사무실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중진 주자들은 주로 캠프의 정석대로 여의도 빌딩의 둥지를 마련하는 모습인데요.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캠프를 차렸던 빌딩에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대선 캠프를 차리면서 여의도 명당으로 떠오른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4선의 홍문표 의원과 3선의 윤영석, 조혜진 의원 역시 여의도에 있는 빌딩에 각각 선거 캠프를 꾸렸습니다. 반면에 신진 주자들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초선인 김웅 의원은 2주간 캠핑카를 몰고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고요. 김은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베이스캠프 삼아서 메시지 전략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근 당권 지지도에서 돌풍을 보이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방을 돌면서 직접 당원과 국민을 만나는 이른바 뚜벅이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선 명당부터 캠핑카까지 너무도 다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선거 캠프 전략. 과연 신구 대결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인 오늘 정치권도 일제히 광주로 향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기념식 참석에 앞서서 주먹밥 조찬 회동도 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의 현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신 광주 광산갑의 이용빈 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용빈입니다. 네네. 아직 광주에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16일부터 지금까지 연일 5.18 묘역을 찾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 기념식, 여야 정치권이 모두 참석을 했는데 그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이번 기념식에는 김부겸 신임 총리께서 5월 정신을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하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의 현장은 통합과 화합의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18을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국론 분열의 도구로 악용해왔던 과거와 달리 여야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참석해서 진심으로 5월 영령을 기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5.18의 역사적 의미를 더 잘 짚었다는 점에서 일부 전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총리께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광주의 빚을 졌다라고 하셨는데요. 5월 광주의 진실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4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월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고 또 가해자에 대한 완전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오늘의 그런 협력의 분위기가 이어져서 여야가 공동으로 5월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기념식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여야 대표들께서 깜짝 주먹밥 조찬을 하셨더라고요. 의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KTX를 타고 내려오셨는데요. 두 분 다 우연히 만나게 되신 거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과 그리고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플랫폼에서 좀 우연히 만나서 다들 식사 전이라고 해서 식사를 좀 하자고 제안드렸고요. 자연스럽게 역사에 준비되어 있는 광주 주먹밥 식당으로 갔습니다. 주먹밥을 먹으면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시절들의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김기현 대표 대행께서도 5.18 당시에 그 대학교 3학년 시절이셨다고 해요. 군부 독재에 저항해서 학생운동 하셨다는 말씀들도 나눴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지만 80년대 동시대를 함께 겪은 민주화 세대라는 공감을 나눴고요. 광주와 5월 정신의 뿌리가 그런 활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공감을 나눴습니다. 네, 또 이번에 5.18 민주 유공자나 유가족들도 만나보셨을 텐데요. 여당인 민주당에 특별히 당부한 얘기나 요구가 있었습니까? 네, 매년 5.18 전날인 17일에 당시 희생자 유족들이 제사를 지내는 추모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해서 많은 유족들을 만나 뵙고요. 오늘 또 기념식을 마치고 5.18 관련 3단체 대표님들과도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여전히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그리고 가해자 사과와 명예회복입니다. 현재 국회에 이분들의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처럼 합심해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의원님께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이 저질렀던 시민들을 학살한 그런 만행을 은폐하고 또 5.18을 폭동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시위대 그리고 시민군들이 온갖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조작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특히 5.18 당시에 시민군이 저항 과정에서 병원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또 타이어를 불질렀던 행위는 방화라고 처벌했고 또 시민들이 건네준 김밥이나 빵을 먹었다고 해서 강탈해서 먹은 걸로 기소를 했습니다. 무장한 시민군들을 특수 강도라고 해서 일반 형사사건의 제목을 덮어씌운 거죠. 또 갖은 고문을 통해서 이러한 혐의를 시인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모욕적인 그런 취급을 받은 건데요. 이제는 41년이 된 지금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제대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병합된 경우는 특별 재심을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법안 발의를 해서 억울하게 일반 형사사건으로 병합이 된 유공자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기념식을 이제 하루 앞둔 어제는 광주에서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이제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5.18 유가족들의 초청을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동안 광주는 5.18이 국론 분열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는 것입니다.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죠.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광주의 상처가 여전히 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아픔도 절절한데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유족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생사 여부를 어떻게든 알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유족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한 이유는 이런 5.18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는 진정성 있게 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지금까지 열린 자세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기다려왔던 거죠. 40여 년 만에 유족 앞에 사과한 국민의힘을 안아준 이유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화상 출연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청문 전국 이후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전국에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은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신 강민정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청문 전국 이후에 이제 후폭풍이 이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다, 또 일방통행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그 청문 전국을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용빈 의원님이 광주에서 여야가 함께 이제 네. 5.18 정신을 기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의도 국회에서도 그런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2000년도에 처음 도입한 이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자의 어떤 정책 능력과 그다음에 후보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공직을 맡을 만한 우리가 인물을 뽑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게 그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최근에 와서는 이 약간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를 오히려 중요한 본질적인 정책 능력이나 이런 검증보다는 다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면서 시간을 좀 소모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약간 왜곡되고 오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이제 관련해서 뭐 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는 26일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제 잡혔는데요. 네, 잡혔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여야 대결이 이제 뭐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이제 보좌했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친정부 인사라면서 이제 그 반대 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열린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번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무총리하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 장관의 이 인사청문 처리와 국무총리의 인사청문은 참 별개의 것인데 이걸 또 연계시켜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이걸 인준할 때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네. 다 나가시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이걸 또 제가 볼 때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거를 연동시켜서 이 풀어 나가려고 하시는 게 저는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별도의 청장 문제는 총장 문제잖아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사실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특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가 개원될 때 이미 전반기 상임위원장 문제는 양당에서 거의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에 이걸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이 개원 초기에 얘기됐던 어떤 원칙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흔들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연계하지 말고 풀어 나가시기를 저는 국민의힘 당에 네.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현안 한 가지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랐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만든 공수처인데 어떻게 조희연 수사가 1호 사건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은 어디다 썼는데 국민들이 철근을 박으라고 햄머를 지워줬는데 이 철근을 박을 햄머로 압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사실 그 기구를 띄우기 위해서 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열망과 이걸 그 쏟은 결과로 우리가 얻은 기구잖아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나 특히 이제 견제받지 않았던 그동안 검사들의 비위나 범죄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한 그런 특별한 기구로 만들었는데 그 1호 사건이라는 게 보통 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하필이면 그 이 공수처 1호 사건이 진보교육감의 그것도 해직교사 복지과 관련된 특별채용 이 건을 그 1호 사건으로 했다는 건 너무나 그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 자체의 존재 이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사건을 정했다. 그래서 공수처가 자기의 어떤 소명이랄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사실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됐던 서울시교육청의 그 특채건은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네. 1,500명 해직됐던 교사들을 한꺼번에 복직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전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 채용의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폐교되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줄어서 교사 TO가 감해지면 이런 분들을 이제 공립의 교사로 채용해야 되는 경우나 이런 이제 기존의 신규 채용 방식으로만 교사를 이게 조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요번에 특별 채용 대상자로 됐던 분들은 교육 정상화랄까? 그다음에 이제 사학 비리랄까? 이런 네.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사실 해직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구제해 준 그 특별 채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저는 오히려 지지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이거를 제가 볼 때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 이렇게 과연 수사하는 게 타당한가. 네, 굉장히 저는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도 관심 갖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 현안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송영길 대표가 열린민주당 이제 최강욱 대표를 이제 예방한 자리에서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이라는 이제 공통 분모도 있고 여러 개혁에 같이 협력해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앞으로 이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그 공통 분모가 많고 뿌리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저희들은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고 협력을 하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거의 180석에 가까운 네. 거대 당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이 되게 느려요. 그리고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밟아 나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3인 의원회로 구성된 아주 단촐한 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수 당만이 또 할 수 있는 어떤 기동성이라든가 또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당의 여건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나 또 잘 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은 또 저희는 비판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여의도 국회 안에서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 나가는 어떤 입법이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역할들, 저희 열린민주당의 역할들이 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까지 10개월 정도 남은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 열린민주당의 존재감을 부각할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후보가 김진애 후보님이 나갔었어요. 네, 그런데 아직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충분히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과제라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한 이제 법안 질문입니다. 네. 이제 그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네. 이 발의한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고 또 어떤 취지로 발의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들이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신고하고 공개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요새는 정보가 권력인 시대이고, 네. 특히 이제 국민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뽑은 공직자들 아니면 중요한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저는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접근성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봐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현재는 이런 이제 신고돼서 공개된 정보조차도 사실은 그 기관에, 그 공공기관의 문서로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홈페이지로 봐도 이걸 비교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국민들의 어떤 정보 접근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비교한다든가 가공이 가능한, 기계적으로 이걸 일정하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변화시킬 수 있고 변형시킬 수 있게 좀 그 법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부에서 내는 많은 통계들이 저는 국민들한테 공개돼야 될 통계들이 되게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통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또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통계도 굉장히 필요성이 높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지금 공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런 게 좀 연구자나 일반 유권자들이나 국민들한테 활용 가능하도록, 쉽도록, 용이하도록 이게 제공이 되는 게 맞다. 네. 이게 일반 국민? 공공기관의 네. 일종의 책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문서만 보여주는, 볼래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시대에 뒤처진 방식이죠. 네, 유권자 일반 국민이 쉽게 공직자의 그 윤리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네, 게 취지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발의하신 법안이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병원 내 학급인 병원 학교를 지원하는 법안을 또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병원 학교를 운영 중인 병원들이 전국에 한 30여 곳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학습 결손이 굉장히 길어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 공백기를 메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법에 지금 딱 한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순회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별로 그냥 교육청의 상황에 맞게 원격 그 온라인 수업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이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병원에 학급을 만들고 네. 이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이런 또 학습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려면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일 교사 배치와 그다음에 재정 지원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하고 좀 다르게 환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서적 심리적 어떤 이런 돌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한 지원을 국가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개정안 병원 학교 개정안을 제가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계속되는 청문 대치 정국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쾌청한 하늘과 함께 전국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엔 전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